유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접시를 닦고 있었다. 물소리만 가득한 부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녁 먹고 나서 1시간째 저자세다. 말은 없었다. 요즘 늘 그랬다.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으며 유나가 물었다.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 박도연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바빠. 회의 자료 정리해야 돼. 그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유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는데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다. 도현의 핸드폰이었다. 그는 황급히 노트북을 덮고 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본 순간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유나는 우유팩을 든 채 멈춰 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 이어지는 낮은 목소리. 몇 초 후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방금 전까지 피곤하다고 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도현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유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다. 언제부턴가 이 거리가 익숙해졌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 아니, 뻗지 않는 거리. 다음 날 아침도 조용했다. 유나는 학교 수업 준비를 하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도현은 구운 식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 가방을 챙겼다. 먼저 갈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이 현관문을 나서고 나서야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텅 빈 집. 그제야 숨이 쉬어졌다. 학교에 도착해 음악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떠들고 있었다. 유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쳤다. 음이 울렸다.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여요. 한 학생이 말했다.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도현은 또 없었다. 회식이라고 문자가 와 있었다. 유나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혼자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다. 시계를 봤다. 10시, 11시, 자정. 도현이 돌아온 건 새벽 1시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유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가 조용히 옷을 벗고 침대 끝에 눕는 기척이 느껴졌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아니, 술 냄새만은 아니었다. 낯선 향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이불을 꽉 쥐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사람이 무서워졌을까? 그 질문은 답이 없었다. 다만 어둠 속에서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유나는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도현이 출장을 간 날이었다. 이틀간 부산에 내려간다고 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책장 옆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들고 갔을 텐데 오늘은 두고 갔다. 유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숫자를 눌렀다. 결혼기념일. 화면이 켜졌다.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다. 업무 자료들. 회의록. 그녀는 스크롤을 내렸다. 그때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름은 백업이었다. 클릭했다. 사진 파일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 사진을 열었다. 레스토랑. 촛불이 켜진 테이블. 도현이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여자가 있었다. 젊었다. 유나보다 한참 어려 보였다. 두 번째 사진. 같은 여자가 도현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세 번째. 호텔 복도. 네 번째. 침대 모서리가 보이는 셀카. 유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숨이 막혔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리는 새어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폴더를 내렸다. 더 많았다.
몇 달치였다. 아니, 1년은 넘어 보였다. 메신저 폴더를 열었다. 대화 내역이 자동 저장되어 있었다. 스크롤을 올렸다. 보고 싶어. 나도. 오늘 몇 시에 끝나? 9시쯤. 집에는 11시라고 할게. 유나는 날짜를 확인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다. 그날 도현은 야근한다고 했었다. 그녀는 계속 읽었다. 와이프는 눈치 못 채? 걔는 두뇌. 신경도 안 써. 유나의 손이 멈췄다. 두뇌. 신경도 안 써. 글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다시 열었다. 외장하드를 꺼내 USB 포트에 꽂았다. 폴더 전체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진행바가 천천히 움직였다. 복사가 끝나자 그녀는 하드를 빼서 서랍 깊숙이 넣었다. 노트북을 원래대로 닫아두고 서재를 나왔다.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현이었다. 여보, 잘 도착했어. 저녁 먹었어? 유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응, 먹었어. 나는 지금 먹으러 가. 내일 모레 들어갈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었다. 유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흘렀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갔지만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점심시간에 동료 교사가 물었다. 유나야,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현이 현관에 서 있었다. 일찍 끝났다고 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집이 제일 좋네. 유나는 그를 바라봤다. 평소처럼 웃고 있는 얼굴. 거짓말이 자연스러운 얼굴.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도현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얘기? 유나는 서재로 걸어갔다. 외장하드를 꺼내 들고 나왔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당신 노트북 봤어. 다 봤어. 침묵이 흘렀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유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게 다야? 미안하다고.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유나는 하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혼하자.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미안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했다. 이혼? 내가? 유나는 그 말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도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 그거? 그는 탁자 위 외장하드를 가리켰다. 불법으로 가져간 거잖아. 법적으로 무효야.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현이 냉소를 지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근데 그때는 내가 이 집을 나가는 거야. 빈손으로. 이틀 뒤 시어머니 정미자가 집에 왔다. 명품 핸드백을 든 채 거실에 앉아 유나를 내려다봤다. 들었어. 도현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미자가 한숨을 쉬었다. 남자가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집안을 박살내려고. 실수요? 1년 넘게요. 정미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목소리 낮춰. 내가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유나는 주먹을 쥐었다. 정미자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여기 정신과 원장님이야. 우리 집안 주치의시지. 한번 가봐. 요즘 내가 불안정한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의사가 판단할 일이야. 학교에도 얘기해뒀어. 선생님이 요즘 좀 힘들어 하신다고. 유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학교요? 정미자는 일어서며 핸드백을 들었다. 내 명예를 위해서야. 나중에 이상한 소문 나는 것보다 지금 관리받는 게 나아. 일주일 후 교감이 유나를 불렀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윤 선생님,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무슨 민원이요? 수업 중에 멍하니 계신다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그래서 말인데 잠깐 휴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유나는 어이가 없었다. 저는 수업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선생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직접 전화도 하셨고 정신과 진단서 한번 받아오시면 안 될까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교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윤 선생님, 저도 난처해요. 위에서 압박이 들어오는데. 유나는 그날 학교를 나와 차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켰다. SNS에 모르는 계정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열어봤다. 도현과 함께 찍은 예전 사진이었다. 그 위에 글이 쓰여 있었다. 남편 외도 조작하는 미친 교사. 유나는 손이 떨렸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다. 요즘 교사 수준 정신병원 가야 함. 저런 사람이 애들 가르쳐? 누가 올린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진은 도현 핸드폰에만 있던 것이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갔을 때 도현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거 당신이 퍼뜨린 거야? 도현은 화면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왜 그래? 내가 이상하게 구니까 소문난 거겠지. 유나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녀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며칠 뒤 학교 복도에서 동료 교사를 마주쳤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다. 유나가 먼저 인사했다. 선생님. 상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다. 돌아서는 뒷모습이 차갑게 느껴졌다. 유나는 음악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을 눌렀다. 음이 울렸다. 텅 빈 교실에 혼자 남겨진 소리. 그녀는 손을 떼고 고개를 숙였다. 세상은 그녀를 지워가고 있었다. 천천히 조용히 완벽하게. 유나는 교감실에서 나왔다. 손에 휴직 권고서가 들려 있었다. 권고라고 했지만 사실상 강요였다.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과 마주쳤다. 아이들은 수군거렸다. 저 선생님 이상하대. 누가 그래? 엄마가 그러는데. 음악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을 정리했다. 악보들, 연필, 사진 한 장. 첫 발령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웃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유나 씨? 남자 목소리였다. 낮고 침착했다. 저는 박도현 씨 회사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이혼 관련해서 통보드릴 게 있어서요. 유나는 손에 든 사진을 내려놓았다. 통보요? 네. 박도현 씨 측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유나 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방치와 부부관계 거부 등이 사유입니다. 뭐라고요? 정신과 진료 기록도 참고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단서 받으셨죠? 유나는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던 병원. 한 번 갔던 것뿐이었다. 상담만 받았다. 그런데 진단서라니. 저는 진단서 발급받은 적 없어요.
환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아무튼 합의 이혼 원하시면 재산 분할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도 없고요. 전화가 끊겼다. 유나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 없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나가라는 소리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도현이 거실에 서 있었다. 양복 차림이었다. 옆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변호사처럼 보였다. 서류에 사인만 하면 돼. 간단해. 도현이 탁자 위 서류를 가리켰다. 유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혼합의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위자료 청구권 포기 각서.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한 거잖아. 이혼. 이건 이혼이 아니에요. 강도질이죠. 도현은 차갑게 웃었다. 강도질? 내가 불법으로 내 개인정보 빼낸 건 뭔데? 그것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어. 옆에 있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박도현 씨 측 법률 대리인입니다. 부인 측에서 수집한 자료는 불법 취득이라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유나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변호사는 명함을 탁자에 놓으며 계속 말했다. 부인께서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시다는 건 이미 여러 경로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 증언도 있고 병원 기록도 있어요. 법원에서도 참고하겠죠. 유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도현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표정에 미안함은 없었다. 그저 귀찮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얼굴이었다. 사인 안 해요. 그럼 재판 가는 거야. 그쪽이 더 힘들걸? 유나는 서류를 탁자에 던졌다. 재판이든 뭐든 하세요. 도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당신이랑 결혼한 거. 변호사가 가방을 챙겼다. 도현도 재킷을 집어들었다. 일주일 줄게. 다시 생각해봐. 그때까지 사인 안 하면 내가 이 집 나가는 거야. 두 사람이 나갔다. 유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탁자 위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차올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도현이 말 안 듣는다고 하더니 정말 그러네. 내일 집으로 갈 테니 정신 차려. 우리 가문 망신시키지 말고. 유나는 핸드폰을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다. 그녀는 무릎을 껴안고 앉았다. 세상이 그녀를 짓밟고 있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학교도 법도 모두가 한편이 되어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다. 유나는 깨진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다. 금이 간 유리 너머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유나는 짐을 쌌다. 도현이 준 일주일이 지났고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고 서랍을 뒤졌다. 그때 손에 차가운 금속이 잡혔다. 외장하드였다. 그녀는 하드를 꺼내 들고 한참 바라봤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불법이라고 했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다. 가방 깊숙이 넣었다. 오피스텔 월세를 얻었다. 작았다. 원룸이었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회색 건물들 뿐이었다. 유나는 바닥에 앉아 벽을 바라봤다. 텅 빈 방, 텅 빈 살. 핸드폰을 고쳤다. 화면은 새 것이었지만 금이 간 자국이 아직 느껴지는 것 같았다.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 광고였다. 사람들은 연락하지 않았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멀어졌다. 시댁 눈치를 보는 건지 귀찮은 건지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학교는 사직서를 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답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다. 유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야간이었다. 새벽 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손님은 드물었다. 술 취한 사람들, 담배 사러 오는 사람들. 그녀는 계산대에 앉아 시계를 봤다. 시간이 느리게 갔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법원 근처 카페에서 구인 공고를 봤다. 주간 파트타이머. 유나는 이력서를 냈다. 사장은 40대 여자였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경력이 독특하시네요. 음악교사셨어요? 네. 그만뒀습니다. 사장은 더 묻지 않았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냐고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는 조용했다. 손님은 주로 변호사들과 법원 관계자들이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와 커피를 주문했다. 유나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원두를 갈았다. 기계음이 귓가를 채웠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보였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유나는 커피를 내렸다. 남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화면만 봤다. 그는 매일 왔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시켰다. 유나는 그가 화면에 띄워둔 자료를 흘끗 봤다. 뉴스 기사 초안 같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자가 말을 걸었다. 혹시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을 봤다. 유나는 카운터로 돌아왔다. 그가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규칙적이었다. 며칠 후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커졌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증거 다 있는데 왜 기사를 못 써요? 위에서 막았다고. 어느 윗선이요? 통화는 길지 않았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닫았다. 한숨을 쉬었다. 유나는 물을 따라 가져다 줬다. 힘든 일 하시나 봐요. 남자는 물을 마시며 웃었다. 기자거든요. 요즘은 기사 쓰는 것보다 못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유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남자는 이름표를 봤다. 유나 씨, 여기 자주 법조인들 오죠? 네. 법원이 가까워서요. 혹시 박도현이란 사람 아세요? 유나의 손이 멈췄다. 남자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아시는군요. 유나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왜요? 그 사람 회사 취재하고 있거든요. 비리가 좀 있어서. 근데 막히네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유나는 남자를 봤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어떤 비리요? 남자는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비자금 조성, 횡령, 그리고 인사비리. 근데 증거가 약해요. 내부 고발자가 필요한데 아무도 안 나서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 박도연 아내였어요. 전 아내. 남자의 눈이 커졌다. 남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유나를 똑바로 봤다. 죄송하지만 증명할 수 있나요? 유나는 가방을 열었다. 지갑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남자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한정우라고 합니다. 경제부 기자고요. 그는 명함을 건넬까 하다가 멈췄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박도현 배우가 만만치 않아서. 시댁이 재벌가잖아요. 알아요. 저 그 사람들한테 다 당했어요. 유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다. 정우가 말했다.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까 따로 만날까요? 시간 되실 때. 내일 오후에 쉬어요. 그럼 내일 3시에 이 근처 도서관 앞에서 뵐게요. 다음 날 유나는 약속 장소에 나갔다. 정우는 이미 와 있었다. 청바지에 점퍼 차림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인사했다. 커피숍 말고 조용한 데로 갈까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걸어갔다.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차가웠다. 정우가 먼저 물었다. 어떻게 이혼까지 가게 됐어요? 유나는 천천히 말했다. 외도, 조작, 시댁의 압력, 학교에서 밀려난 일. 정우는 묵묵히 들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있으세요? 외장하드에 다 있어요. 사진, 대화 내역. 근데 변호사가 그러던데 불법 취득이라 증거 능력이 없대요. 이혼 소송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우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제가 추적하는 건 이겁니다. 화면에 차트가 떠 있었다. 복잡한 금융 자료였다. 박도현이 다니는 건설사. 여기 비자금 흐름이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거쳐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 끝에 누가 있는지 찾고 있는데. 유나는 화면을 봤다. 회사 이름들이 낯설었다. 이게 남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박도현 씨가 전략팀장이잖아요. 이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부서예요. 근데 혼자 한 건 아닐 거예요. 위에 누군가 있어요. 정우는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이거. 인사비리. 회사 비서 한 명이 특혜 승진했어요. 이름이 한지은. 혹시 아세요?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그 사람이요. 외도 상대였나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장하드에 그 사람 사진도 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찍은 거. 정우의 눈빛이 빛났다. 그럼 두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비자금 빼돌리고 나눠 가진 거죠. 유나는 가방을 열었다. 외장하드를 꺼냈다. 여기 다 있어요. 사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 노트북 자동 백업 폴더였거든요. 회사 파일도 같이 저장돼 있어요. 정우는 하드를 받아들었다. 무게를 가늠하듯 손바닥에 올렸다. 이거 제가 봐도 될까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건 마지막 카드였다. 한 번 넘기면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보세요. 다 까발려 주세요. 정우는 하드를 가방에 넣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분석하고 교차 검증하고. 그리고 이거 기사화하려면 위에 설득도 해야 하고. 얼마나 걸려요? 한두 달? 길면 석 달. 근데 확실하게 하려면 내부 증언이 하나 더 필요해요. 유나는 강물을 봤다. 물이 흘러갔다. 저 증언할게요.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위험할 수 있어요. 박도현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미 잃을 게 없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정우는 그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유나는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가 물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정우는 유나를 봤다. 그냥 당하고만 사는 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사는 거. 정우는 웃었다. 이기실 거예요. 진실은 이기거든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이제 시작이었다.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거짓의 집을 산산조각 낼 시간이었다. 2달이 지났다. 정우는 매일 카페에 왔다. 노트북 화면에는 숫자와 문서가 가득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유나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 비자금 루트 확인했어요. 페이퍼 컴퍼니 3곳 거쳐서 결국 박도현 개인 계좌로 들어가요. 한지은 계좌로도 일부 들어가고. 유나는 카운터를 닦으며 물었다. 금액이 얼마예요? 30억 정도. 2년간 빼돌린 거예요. 정우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입출금 내역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위에서 기사 막고 있어요. 박도현 시댁에서 압력 넣었나 봐요. 유나는 손을 멈췄다. 그럼 어떡해요? 정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다른 언론사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매체도. 어디든 실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정우는 연락을 해왔다. 독립탐사보도 매체에서 관심 보인다고 했다. 편집장을 만나자고 했다. 유나도 동석했다. 편집장은 50대 남자였다.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증거 확실한 거죠? 정우가 자료를 펼쳤다. 외장하드 내용, 금융거래 추적, 내부 문서. 편집장은 하나하나 살폈다. 이거 소송 들어올 텐데. 각오하고 있습니다. 편집장은 유나를 봤다. 당신도 각오돼 있어요? 유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네.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실읍시다. 다음 주 월요일 자로. 일주일 동안 정우는 기사를 다듬었다. 유나는 증언을 녹취했다. 변호사도 선임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소개받은 젊은 변호사였다. 기사 나가면 맞고소 들어올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준비하세요. 알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유나는 카페에 출근하지 않았다. 오피스텔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세로 고침을 눌렀다.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재벌가 사위 박도현 전략팀장 비자금 의혹. 애인과 공모 정황 포착.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다. 도현과 한지은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외장하드에 있던 것이었다. 기사는 길었다. 금융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 구조. 회사 내부 문서. 그리고 유나의 증언. 전부인 유나 씨는 이렇게 증언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언론과 학교를 통해 제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화면을 보며 숨을 들이마셨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면 완전 충격. 재벌가 진짜 무섭네. 전부인 응원합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들이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쏟아졌다. 대부분 욕설이었다. 몇몇은 응원이었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나 씨 괜찮으세요? 조회수 미쳤어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유나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검색어 1위에 박도현이 있었다. 2위에 한지은. 3번째에 재벌 비리. 기사 댓글도 보지 마세요. 악플도 있을 거예요. 알아요. 2시간 후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나는 받았다. 내가 한 짓이야? 미쳤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린 것뿐이에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회부됐어. 엄마도 난리 났고.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이혼 취소해. 지금 당장 기사 내리게 해. 유나는 웃었다. 이혼은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왜요? 전화가 끊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또 왔다. 또 받지 않았다. 저녁 뉴스에 기사가 보도됐다. 앵커가 또박또박 읽었다. 유명 건설사 임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임원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애인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도현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돼 나왔다. 유나는 텔레비전을 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무섭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다. 박도현 전략팀장 직위해제 및 검찰 고발 조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재단에서도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는 뉴스가 나왔다. 정우가 카페로 왔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검찰에서 수사 시작했대요. 회사도 내부 감사 들어갔고. 유나는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예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을 봤다. 햇빛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유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긴 복도를 걸어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사는 30대 후반의 여자였다.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외장하드 자료 확인했습니다. 증거 능력 충분해요.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검사가 계속 말했다. 박도현 씨 측에서 불법 취득이라고 주장하는데 부부 관계에서는 공동재산 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어서요. 판례도 있고요. 조사는 3시간 걸렸다. 외도 정황, 금융거래, 회사 문서 하나하나 확인했다. 유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도현과 마주쳤다. 그도 조사를 받으러 온 참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다. 도현의 얼굴은 초췌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만족해? 그가 낮게 말했다. 유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아니요. 당신이 제대로 벌 받을 때 만족할 거예요. 도현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유나는 그를 지나쳐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 후 기소됐다. 업무상 횡령, 배임, 한지은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시어머니 정미자도 재단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다. 유나는 카페에서 뉴스를 봤다. 재판 첫날이었다. 도현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님 하나가 말했다. 저 사람 부인 증언 때문에 걸린 거래요? 대단하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다. 정우가 들어왔다. 노트북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1심 선고 나왔어요. 징역 4년. 집행유예 없이. 유나는 손을 멈췄다. 진짜요? 네. 한지은. 돈도 다 환수 조치됐고요. 정우는 커피를 받아들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거. 학교 측에서 연락 왔대요. 뭐라고요? 복직 의사 있냐고. 당시 처분이 부당했다는 거 인정한대요. 유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정우가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해요. 이겼잖아요. 며칠 후 유나는 학교를 찾아갔다. 교장실 문을 열었다. 교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저희가 외부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유나는 악수를 받지 않았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 복직 안 할 거예요. 교장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럼 왜? 제 명예를 회복하러 왔어요. 공식 사과문 내주세요. 그리고 당시 저를 모함한 학부모들한테도 사실 알려주세요. 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좀. 안 하시면 언론에 알리겠습니다. 학교가 재벌 압력에 굴복해 교사 짓밟은 거. 교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왔다.
유나 전 교사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유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창을 닫았다. 카페 사장이 말했다. 유나 씨 어디 가요? 그만두게요? 아니요. 당분간 계속할게요. 사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학교 복직 안 해요? 여기가 좋아요. 조용하고. 그날 저녁 유나는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핸드폰을 켰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정우였다. 기사 하나 더 쓸 건데 인터뷰 가능하세요? 제목은 거짓과 싸운 여자예요.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다. 제목 바꿔주세요. 진실을 되찾은 여자로요. 답장이 왔다. 완벽하네요.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피아노 앱을 켰다. 오랜만이었다. 손가락을 화면에 올렸다. 건반을 눌렀다. 음이 흘렀다. 몇 달 전만 해도 음악은 들리지 않았다. 세상은 소음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멜로디가 들렸다. 리듬이 느껴졌다. 다음 날 카페에 출근했다. 정우가 먼저 와 있었다.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다. 유나 씨, 새 기사 거리 생겼어요. 또요? 재벌 총수 비리. 이번엔 큰 건데. 같이 파볼래요?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됐어요. 제 싸움은 끝났으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축하 겸. 좋아요. 손님이 들어왔다. 유나는 카운터로 갔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돌아갔다. 익숙한 소리였다. 창밖으로 봄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유나는 창을 보며 미소 지었다. 무너진 집은 다시 세울 수 있었다. 이번엔 거짓 없이. 혼자 힘으로. 그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다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시작이었다.